그는 창백하고 우울한 표정으로 세면대 위에 조를 세워놓으며 중얼거렸다. 알아냈어. 내가 예상했던 대로였어. 팔짱을 낀 채 우두커니 창밖을 내다보던 그가 고개를 들고 물었다. 아까 당신이 방문을 열었을 때 무엇을 봤다고 했소? 양탄자 위에 촛불이 놓여 있는 것만 보았어요. 개상한 웃음소리를 들었다고 했던가? 전에도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 네, 3층에 있는 그레이스 풀의 웃음소리가 아닌가 해요. 좀 이상한 여자인 것 같았어요. 그래요? 그레이스 풀이었어. 당신 말대로 조금 이상한 여자지. 오늘 밤 이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 둘뿐이요. 당신이 수다스러운 여자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이번 일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자, 이제 방에 가서 자도록 해요. 나는 서재로 가겠소. 내가 일어서자 그는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다. 이런 감사의 말도 위로의 말도 하지 않았군. 로체스터 씨는 손을 내밀었다. 내가 그 손을 잡자 그는 내 손을 감싸주었다. 당신은 내 생명을 구해주었구려. 당신에게 큰 빛을 진 것이 오히려 기쁘오. 다른 사람에게 빛을 지는 건 견딜 수 없을 텐데 말이오. 그는 무언가 할 말이 더 있는 듯 망설이다가 다정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이건 빛도 은혜도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예감했지. 당신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걸. 내 소중한 보호자. 잘 자요. 내 방으로 돌아왔지만 나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내 마음속에서는 근심과 함께 이상한 기쁨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이 일로 인해서 로체스터 씨와 한층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로체스터 씨 방 근처에서 잠깐 동안 하인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느님이 도우셔서 주인님이 무사하셨어. 촛불을 켜놓고 잠이 드시다니 큰일 날 뻔하셨지? 나는 방안을 살짝 들여다보았다. 모든 것이 잘 정리되어 있었지만 침대 주위의 커튼은 보이지 않았다. 하녀 리어가 시커멓게 그을린 유리를 닦고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방 안에 그레이스 풀이 의자에 앉아 커튼을 손질하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했지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로체스터 씨는 불을 지르고 자기를 죽이려 한 게 그레이스 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녀를 그냥 두는 걸까? 이 저택의 주인인 그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
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걸까? 게다가 왜 나에게는 그 일을 비밀로 해달라고 했을까? 그레이스 풀에 대한 불길한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 나는 하루 종일 아들과 함께 2층 공부방에서 지냈다. 저녁 때쯤 아들은 부모인 소피와 놀겠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혼자 남게 되자 나는 로체스터 씨가 보고 싶었다. 혹시 나를 부르는 초인종이 울리지 않나, 하인이 나를 부르러 오지나 않을까 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온 신경을 아래층에 집중하고 있었다. 드디어 층계를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것은 차를 마시러 내려오라는 페어팩스 부인의 정갈이었다. 나는 즉시 페어팩스 부인의 방으로 갔다. 함께 차를 마시려고 오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몸이 안 좋으세요? 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대단찮으니 염려 마세요. 부인은 내게 차를 권하고는 창밖으로 내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날씨가 맑군요. 여행하기에 딱 좋은 날씨네요. 여행이라고요? 로체스터 씨가 여행을 떠나셨나요? 아침 식사를 끝나자마자 떠나셨답니다. 이슈턴 씨, 저택이 있는 리지에서 큰 파티가 있는 모양이에요. 잉그램 납작 부인, 조지 린경, 덴트 대령 등 많은 분들이 모이나 봐요. 오늘 밤에 돌아오시나요? 아마 일주일 이상은 머무르시겠지요? 그렇게 성대한 파티에는 아름다운 기부인들도 많이 참석하시겠지요? 물론이지요. 이슈턴 부인과 두 따님, 그리고 잉그램 납작의 따님인 블랑슈 아가씨와 메리 아가씨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분들이지요. 언젠가 이 집에서 파티가 있었는데 그때 블랑슈 아가씨가 주인님과 함께 노래를 불렀지요. 주인님은 아주 훌륭한 테너랍니다. 페어팩스 부인은 그 성대했던 파티와 아름다운 블랑슈 잉그램에 대해 설명했다. 그날 밤 페어팩스 부인과 나눈 대화를 떠올리며 나는 몹시 괴로워했다. 나는 어느덧 로체스터 씨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가능성이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다. 나는 로체스터 씨를 상대로 더 이상 허황한 기대를 갖지 말자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손필드 저택의 손님들. 열흘이 지나도 로체스터 씨는 돌아오지 않았다. 리즈에서 런던을 거쳐 유럽으로 건너갔다면 1년 동안 안 돌아올 수도 있다는 페어팩스 부인의 말에 나는 온몸에 힘이 다 빠지는 기분이었다. 2주일쯤 후 페어팩스 부인은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주인 어른께서 보내셨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뜨거운 커피를 쏟을 뻔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손님들을 많이 모시고 오신다는군요. 집 안팎을 치우고 아름다운 침실을 준비해 두라는 걸 보니까 리즈의 신사 숙녀분들을 초대하신 모양이에요. 페어팩스 부인이 편지를 읽으며 말했다. 그로부터 사흘 동안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페어팩스 부인이 도움을 청했기 때문에 나는 식품 저장실에서 심부름을 하기도 하고 부엌 일도 도왔다. 그러나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그레이스 풀은 하루에 단 1시간만 부엌을 드나들었고 나머지 시간은 혼자 3층에서 보냈다. 하지만 집안 사람 누구도 그녀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한 번은 임시로 고용된 여인이 하녀 리오에게 그레이스 풀에 대해 물었다. 저 여자가 이 집에서 돈을 가장 많이 받는다지요? 우리보다 5배는 많이 받아요. 나도 그만큼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엄두가 안 나요. 일 솜씨가 꽤 좋은가 보우? 그럼요. 아무도 풀 부인의 일을 대신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이 댁나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래요? 그때 리어가 나를 발견하고는 당황하는 바람에 두 사람의 대화가 끊겼다. 나는 더 이상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지만 이 손필드에 어떤 비밀이 있다는 것, 그 비밀은 나를 빼놓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손님 맞을 모든 준비가 끝났다. 바닥에는 양탄자가 깔리고 침대 주위의 커튼은 레이스로 장식되었으며 가구는 잘 닦여 반짝반짝 윤이 났다. 집안 구석구석이 화분과 꽃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 목요일 오후가 되자 페어팩스 부인은 우아한 비단옷에다 장갑을 끼고 금시계를 찼다. 나는 아델에게 귀여운 레이스가 달린 옷을 입혔다. 그러나 나는 옷을 갈아입을 생각이 없었다. 내가 불려갈 일도 없고 나서서 그들을 맞이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었다. 날씨가 화창했으므로 나는 창문을 열어놓은 채 공부방에 있었다. 꽤 늦는군요. 벌써 6시가 지났는데. 페어팩스 부인이 옷자락을 끌며 들어와 창가로 다가갔다. 그때 마침 마중 나갔던 존이 달려오는 게 보였다. 존, 손님들은 아직 안 오시나? 창문을 열고 페어팩스 부인이 외쳤다. 지금 오십니다. 10분쯤 후에는 도착하실 겁니다. 아델은 신이 나서 창가로 달려갔다. 나도 아델을 따라 커튼 뒤에 서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맨 앞에 말을 탄 4사람이 달려오고 2대의 마차가 뒤따랐다. 말을 탄 젊은 2 신사의 뒤에 검은 말을 탄 사람이 로체스터시였다. 그 옆을 보라색 승마복을 입은 한 여자가 나란히 달리고 있었다. 저분이 블랑스 잉그램 아가씨예요. 페어팩스 부인이 이렇게 말하고는 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아들도 내려가고 싶어 했지만 나는 부르러 오기 전에는 절대로 내려가선 안 된다고 아들을 달랬다. 이윽고 아래층에서 유쾌하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신사들의 굵직한 소리와 여자들의 높은 소리가 뒤섞인 가운데에서도 로체스터 씨의 낮고도 울림이 있는 목소리가 유난히 내 귀에 또렷이 들렸다. 그런데 아델, 배고프지 않니? 배고파요. 벌써 식사 시간이 지났는걸요? 그럼 내가 부엌에 가서 먹을 것을 가져올게. 나는 직접 부엌으로 통하는 계단을 내려갔다. 부엌은 한창 바쁜 시간이었다. 여기저기 김이 오르고 음식 만드는 냄새와 연기가 뒤범벅이 되어 눈을 뜨기조차 힘들었다. 나는 닭고기와 과일과 빵, 나이프와 포크를 챙겨가지고 부엌을 빠져나왔다. 그때 번쩍이는 화려한 옷을 걸친 기부인들이 유쾌한 표정으로 식당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아델은 방문을 빠끔히 열고 숙녀들의 모습을 엿보고 있었다. 너무 예쁘지요? 나도 저기에 가고 싶은데. 저녁을 먹고 나면 아저씨가 우리를 부르시지 않을까요? 로체스터 씨는 몹시 바쁘셔서 그럴 틈이 없으실 거야. 얼른 저녁이나 먹자. 아델은 몹시 배가 고팠던 듯 허겁지겁 가져온 음식을 먹었다. 밤이 더욱 깊어지자 나는 시무룩한 아델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복도로 데리고 나왔다. 우리는 2층 계단 끝에 걸터앉아 응접실을 내려다보며 피아노 소리와 노랫소리 그리고 간간히 들려오는 이야기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나는 그 떠들썩한 소리 속에서 로체스터 씨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세우고 있었다. 응접실의 큰 시계가 11시를 쳤을 때 아델은 졸린 눈으로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나는 잠든 아델을 침실로 데려갔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손님들은 말과 마차를 타고 숲으로 소풍을 갔다. 나는 내 방 창문에서 그들이 떠날 때와 돌아올 때의 모습을 모두 지켜보았는데 로체스터 씨는 언제나 블랑슈 잉그램과 말머리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 두 분이 아주 가까워 보이네요. 어떤 분인지 가까이에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 말에 페어팩스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늘 밤에는 볼 수 있을 거예요. 주인님이 아들과 에어 선생님을 응접실로 내려오게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저도 선생님이 불편해 하실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랬더니 안 내려오면 주인님께서 직접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셨답니다. 응접실에 내려갈 시간이 다가오자 아델은 몸 단장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나는 템플 선생님의 결혼식 이후 한 번도 입은 적이 없는 은혜색 드레스에 진주 브로치를 달았다. 아델의 손을 잡고 응접실로 내려갔을 때 기부인들이 식사를 끝내고 응접실로 들어서고 있었다. 나는 커튼으로 가려진 구석 의자에 앉아서 여기저기에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손님들을 한 사람씩 눈여겨보았다. 이슈턴 부인은 확실히 미인이었다. 그녀의 두 딸인 에이미와 루이자도 귀엽고 우아했다.
린 부인은 마흔이 다 된 덩치가 큰 부인이었고 덴트 대령 부인은 그에 비해 귀족적인 느낌을 주었다. 이들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기부인은 잉그램 부인과 그 딸들이었다. 세 사람 모두 무척이나 아름다웠지만 대단히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아들이 귀여운 표정으로 인사를 하자 블랑슈 잉그램이 말했다. 어머나, 인형 같구나. 이 애가 프랑스에서 데려온 양녀인가 봐요. 린 부인의 말에 다른 여자들도 입을 모아서 예쁘다면서 아델을 자기네 곁으로 불렀다. 아델은 영어와 프랑스어를 섞어서 이야기하며 재롱을 피웠다. 마침내 커피가 나오자 신사들도 모습을 나타냈다. 린 형제와 이슈턴 씨, 덴트 대령, 잉그램 납작의 뒤를 이어 로체스터 씨가 들어왔다. 그의 모습을 본 순간 나는 그동안 내가 그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었는가를 절실하게 깨달았다. 나의 도움을 받은 로체스터 씨가 내 손을 감싸쥐고 보내준 다정한 눈빛은 아직도 내 가슴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때 블랑슈 잉그램이 재빨리 로체스터 씨에게 다가가 물었다. 로체스터 씨, 전 당신이 어린애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요.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요. 그럼 저 아이를 어디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라도 보내시면 좋잖아요. 그럴 여유가 있어야지요. 학교는 비용이 꽤 많이 들어요. 어머나, 저 애를 위해 가정교사까지 두시면서 어디 있지? 벌써 가버렸나? 아, 저기 커튼 뒤에 있군요. 내 생각에는 그 편이 돈이 덜 들 것 같은데. 그 순간 나는 커튼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 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로체스터 씨는 블랑슈 잉그램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무심하게 말했다. 블랑슈 잉그램의 새카만 머리, 검은 눈동자, 늘씬한 허리에 하얗게 드러난 목덜미는 페어팩스 부인의 말대로 무척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 얼굴에는 기품이나 우아함보다는 교만함과 자만심이 두드러져 보였다. 그에 비해 로체스터 씨는 결코 미남은 아니었지만 위압감이 서린 넓은 이마와 짙은 눈썹, 위엄있게 담은 입에서 이상한 매력이 느껴졌다.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나는 살짝 옆문으로 빠져나왔다. 그때 뒤에서 문소리가 나더니 로체스터 씨가 나왔다. 그동안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습니다. 거실에 있을 때 왜 내게 와서 말을 걸지 않았어? 나도 똑같은 질문을 그에게 하고 싶었다. 그러나 나로서는 그렇게 버릇없는 행동을 할 수가 없기에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다. 방해가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얼굴빛이 안 좋구려, 여선생. 어디가 아프오?
아닙니다. 그는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어쩐지 몹시 슬퍼 보이는구려. 곧 울 것만 같아. 그래요. 오늘은 내가 바쁘니 이만 헤어집시다. 잘 자요. 나의.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내 곁을 떠났다.